네, 안녕하세요. 공자면접입니다. 6강부터는요, 면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는요, PT 면접과 토론 면접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초적인 내용을,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PT 면접과 이 토론 면접에서 이 바로 구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구조화 방법, 이제 링크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료와 관련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PT와 토론 면접에서 도대체 구조화라는 게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PT와 토론 면접에서 더 많은 내용들, 더 많은 컨텐츠를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생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PT 면접과 토론 면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결국 많은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그걸 가지고 PT 면접장이나 토론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체계적으로 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하고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걸 논리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 구조화라는 것은 발표의 뭔가 스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가실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론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구조화 방법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떤 자료가 나오냐, KBS 아나운서분이 쓰셨던 포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제가 만들거나 제가 KBS에 따로 제작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뭐 뒷광고 개념이 아니라 이 구조화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제 이 URL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남성분과 여성분이 나와서 우리 엄마 가게는 갑자기 왜 망했을까? 라는 황당한 질문에 20가지의 이유를 대서 설명을 해보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장에서 받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그럼 이제 그 여성분께서는 저는 가게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을 나눠서 살펴봤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니 그 남자분께서 뭐라고 하시냐, 여러분들은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저는 이 답변에 50점을 줬습니다 라고 하시며 이제 구조화라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수업 자료 이 URL 안에서는 경제적인 관점과 비경제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적인 관점, 경기 침체, 그리고 정치적인 것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사드 이슈와 같은, 여세로 따지면 일본 불매 운동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방문객이 줄었다라던가, 또 이제 비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질병, 요새 같으면 당연히 딱 코로나19가 되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엄마 가게를 찾는 사람들의 좀 수가 줄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엄마 가게 자체의 문제, 경쟁자의 문제, 종업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이 구조의 방법으로 거시, 미시 혹은 경제적인 관점, 비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나누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구조화에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으로 나누셔도 되고 경제적인 관점과 비경제적인 관점으로 나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렇게 틀을 만드셔서 그 틀에 따라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는 갑자기 왜 망했을까? 라는 질문에 한번 생각을, 이러한 질문을 PT나 토론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보통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첫 번째 이유로 뭐가 있을까? 이런 이유가 있겠고, 두 번째는 경쟁자의 문제로서 경쟁자가 갑자기 생겼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하나씩 그냥
단편적인 사례만 계속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용이 일단 체계적이지도 않고요. 내용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당연히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예 틀을 딱 만들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뭐가 있을까? 미시적인 관점에서 뭐가 있을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뭐가 있을까? 비경제적인 관점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내용을 생각을 가능하게 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 구조화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T 면접과 토론 면접에서 수많은 정보가 있고 수없이 많은 스킬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공자 면접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무조건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서 면접장에 들어가시는 게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킬은 2순위, 3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PT 면접의 뭐 팁을 좀 드려보자면 뭐 판서, 그리고 PPT 제작 혹은 이제 기술 G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판서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수업을 하면서 약간 PT 면접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펜을 들고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판서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필수라면 목차만 쓰세요. 너무 많은 내용을 판서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판서하실 때는요, 이렇게 도우셔가지고 이렇게 판서하시지 마시고요. 면접관이 앞에 있으시면 보시면서 이렇게 판서를 하시면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판서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판서 내용 자체가 중요하면요, 여러분들한테 A4 용지 제출하고 집에 가라고 했을 거예요. 혹은 답안지 제출하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판서 내용, 판서만 중요하면 앞에서 발표를 왜 하겠어요? 그냥 이것만 적고 집에 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판서는 참고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발표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판서는 보조이기 때문에 이 판서가 여러분들의 발표를 망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판서를 하시게 되면 최대한 판서의 내용을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서가 선택이시라면 저는 가급적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괜히 헷갈립니다. 내가 발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막 적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좀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지만, 필수로 해야 된다? 그러면 최대한 자세를 이렇게 열린 자세로 면접관을 보시면서 하시고요. 목차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목차 1번, 2번, 3번 이렇게. PPT를 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PPT를 제작을 좀 하라고 하는 기관들도 있는데, 그런 기관들은 마찬가지로 폰트 뭐 예쁜 걸 찾고, 뭐 폰트 정도야 뭐 예쁜 걸 찾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인터넷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건 내용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중요하지 PPT를 막 예쁘게 만들고, 당연히 디자인을 거기서는 전혀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PPT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발표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PPT는 이제 사전에 제작을 하시는 거니까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구조적으로 넣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면서 참고하셔서 얘기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기술직 PT는 어떤 부분이 좀 더 중요하냐면, 사무직 분들의 PT보다 전공 지식을 강하게 물어보는 PT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술직 분들의 PT는 이러한 어떠한 상황 주거나 어떠한 풀 수 있는 문제를 주고, 이거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아라, 이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아라, 이거 어떻게 하면 작동되는지 그 논리 구조 한번 설명해 보아라, 정말 전공 지식에 대해서 콕 집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술직 분들의 PT는 이런 전공 지식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공 지식 어떻게 공부하느냐? 당연히 기사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되, 여러분 기사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건 사실 필기 시험에서 테스트를 거치잖아요. 그럼 면접에서 가져가셔야 되는 지식은 어떤 게 있느냐? 그런 기사 수준에 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기관에서 어떻게 쓰일지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쓰일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전기직이다. 그럼 한전과 관련해서 송전과 관련된 지식, 배전과 관련된 지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가셔야 기술직 PT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론 면접에서의 팁은
사회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회자를 가급적 하는 걸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뭐 예능을 보거나 어디 돌잔치 가거나 어디 회사 행사에 가면 이렇게 MC들을 많이 보게 되죠. 뭐 결혼식이나. 그러면 그런 뭐 레크레이션 강사 하시는 분들이 사회자로 왔을 때 사회자가 사회를 되게 잘 본다, 진행을 잘하면 잘하는 게 되게 눈에 띕니다. 반대로 못하면 못하는 것도 눈에 띕니다. 왜 그러냐? 특수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면 잘하는 게 돋보이고 못하면 못하는 게 돋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회자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회자를 잘하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사회자를 하지 않으셔도 그 능력을 충분히 토론 면접에서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다들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토론 면접에서 사회자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회자를 해라 라고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저는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를 잘하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자를 하니까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하시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사회자를 한다고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근데 토론 면접에서 사회자를 하시면 사회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참여도 하면서 사회자의 역할도 함께 하면서 약간 그 토론의 내용을 정리해주는, 전반적으로 정리해주면서 이끌어가는 정말 진행자의 느낌인데 잘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좀 자신이 없다, 이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좀 신중히 생각하셔라.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토론에서의 경청 공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경청하시면 다들 기계적으로 어떻게 하시냐? 경청한답시고 계속 이 책상에 있는 종이와 펜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받아 적으십니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책상에 있는 종이와 펜을 보시면서 계속 밑에 받아 적으시기만 합니다. 저희들이 사람들이랑 보통 친구들이랑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실 때 경청한답시고 어디 핸드폰이나 메모지 받아서 그 친구들의 내용을 계속 받아 적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공감해주고 웃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경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 하실 때 경청을 하시려면 펜으로 바닥에 적지만 마시고 다른 지원자분들 얼굴 보시면서 고개 끄덕여 주시면서 리액션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지만 종이만 보면서 펜으로 계속 적으시기만 하는 건 좋은 경청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공감도 되게 다들 기계적으로 하세요. 네, 앞선 지원자의 말씀 어떤 부분 잘 들었습니다. 되게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뭐에 공감을 하는지, 뭐가 좋다는 건지, 뭐에 찬성하는 건지는 말씀 안 하시고 앞선 지원자분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무엇에 공감한다고 한번 찝어주세요. 앞선 지원자의 어떤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기계적으로 앞선 지원자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런 기계적인 얘기, 뭘 잘 들었는지도 모르는 묻지마 공감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그렇게 좋은 공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지원자의 말을 하나도 안 듣고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겁니다 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PT 면접과 토론 면접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PT 질문에서 지하철 혼잡 비용의 경감 방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방안, 이런 부분들이 사무직 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질문이고요. 기술직 분들한테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밸러스크, 레귤레이터가 무엇인지, 멀티플 타이 템퍼, 스위치 타이 템퍼 이런 부분들을 아냐 모르냐, 알면 아는 내용으로 설명해 보아라. 이러한 내용들이 기술직 분들의 PT 면접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받았었던 PT 면접 질문과 제가 어떻게 구조화를 해서 면접장에 들어갔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제가 입사 당시, 물론 이제 지금은 현직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지하철 혼잡 비용의 경감 방안이라는 PT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혀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지하철 혼잡 비용? 내가 면접 준비하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라는 단어였지만 친절하게 PT 설명 자료에 지하철 혼잡 비용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2호선과 9호선의 혼잡도가 뭐 몇 퍼센트, 뭐 200%, 뭐 230%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혼잡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이 얼마이다. 그것이 바로 지하철의 혼잡 비용이다. 라는 자료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싱가포르에서는 일찍 출근하면 얼리버드 제도로 지하철 비용을 할인해주고, 영국에서는 뭐 늦게 출근하면 러시아워 이제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내고 있다 라는 내용을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서울교통공사 PT 면접을 볼 당시에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취준생이었기 때문에 이걸 구조화를 해야겠구나 이 정도의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PT 면접 어떻게 풀지? 이 질문 어떻게 해결하지? 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전 첫 번째 생각한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냐면, 어쨌든 지하철에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분산을 시켜야겠다. 그 중에 하나로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이제 뭐 현재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출근 시간에 한해서 이제 당산역,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여기가 상당히 정체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구간만, 그러니까 지하철 역별로 운영하는 버스를 만들어서 그 지하철역을 정거장으로 하는 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거 밀집 지역에서만 사람들을 태우고 직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서만 사람들을 내리는 출퇴근 통근 버스를 운행하자. 근데 이걸 서울교통공사의 예산으로 만들기는 문제가 있으니 서울시에 있는 버스 회사들과 협의를 해서 MOU를 맺어서 통근버스를 운행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PT 면접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사실 PT 면접에서 경쟁력을 내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에만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버스에도 사람이 많고 도로에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한다고 지하철의 혼잡 비용이 되게 뭐 확 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뭘 생각을 해야 될까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그럼 아예 출퇴근 시간의 인원 자체를 분배해야 되지 않을까. 출퇴근 시간에 사람 자체가 많으니 지하철도 붐비고 버스도 붐비고 도로도 붐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건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는 아니니 이것을 사회적으로 아젠다화해서 장기적으로 뭐 유연근무제를 좀 더 활성화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뭐 이것도 유연근무제의 일종이죠. 이것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서울교통공사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서울교통공사가 단순히 그냥 지하철만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사회적인 문제도 풀고자 노력하는 기관임을 시민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서 그 서울교통공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출퇴근 통근버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를 뭐 유연근무제나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자고 사회적으로 아젠다화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니 면접관 분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 지원자 사회적으로 아젠다화한다라는 내용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면접관 분이 바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공자 면접 이렇게 면접 잘 봤습니다. 부럽죠? 혹은 저랑 똑같은 답변을 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제 답변을 들으시면서 저 답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답변이 그렇게 좋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 아젠다화하자, 뭐 거시적으로 문제를 풀자, 사회적인 문제를 풀자 이게 아니라 구조화를 통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지, 이런 관점을 통해서 생각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문제를 푸실 때는 뭐 당연히 말씀드린 뭐 출퇴근
통근버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지하철 쿼터제를 할 수도 있고, 지하철을 운행하는 그 배차 간격을 좀 더 촘촘하게 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산을 들여서 뭐 지하철을 지금 뭐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뭐 6량인데 뭐 8량으로 늘리거나 1, 2, 3, 4호선처럼 뭐 10량으로 늘리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단순한 방법이고, 또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뭐 유연근무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아예 인구 자체를 뭐 서울에서 최대한 다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시키고 사기업도 지방 이전을 시켜서 직장을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지방에도 다 이렇게 균등하게 뭐 분포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런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 이런 구조화를 제가 적용을 했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화에 대해서 뭐 거시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도 말씀을 드렸고, 경제적, 비경제적, 그리고 저는 방금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관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구조화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관점,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구조화의 틀을 만드셔도 되겠죠. 그러한 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질문들, 뭐 예상 질문들, 기출 질문들을 통해서 적용하시는 연습을 평소에 하시거나 면접이 잡히셨을 때 연습을 하시면, 저는 물론 PT 면접을 했지만 혼자서 발표하면 PT 면접이고 여러 명이서 같이 하면 토론 면접이 되겠죠. 해당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구조화를 적용하시는 게 꼭 PT 면접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토론 면접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받으실 수 있고, 토론 면접에서는 또 뭐 LH, 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공항공사,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이러한 질문을 또 받으실 수가 있다. 이런 질문을 받으시게 된다면 어떻게 구조화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정신질환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 여기 토론 질문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 이것도 단기적인 관점이랑 장기적인 관점을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정말 뭐 인식을 개선하고자 막 캠페인하고 광고하고 공익광고하고 홍보하고 팜플릿 만들고 뉴스에다가 뭐 보도하고 신문에다가 광고하고 이러면 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정신질환자 분들도 뭔가 사회에 긍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뭐 부각하고자 좀 사회적으로 힘든 일자리를 뭐 제공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 누구나 다 정신질환자가 될 수 있으니 이게 상당히 큰 뭐 병 중에 하나이고, 하지만 이건 치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정신질환자분들도 뭐 태어날 때부터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뭐 특수한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 친구들이나 이웃들도 누구나 다 정신질환에 걸릴 수가 있고, 이것들은 다 치료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다시 정신질환을 다 극복하거나 고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노력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가 있겠죠. 저희들이 뭐 가면서 어디 뭐 다리를 다쳤거나 팔 다치신 분들을 보고 막 뭐라고 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질병처럼 정신질환도 누구나 다 걸릴 수 있고 누구나 다 고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주면 장기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또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물론 이제 저는 한 가지의 아이디어,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경제적인 관점과 비경제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뭐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에서 뭐 미시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정신질환을 극복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전달하시는 분, 뭐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만들게 되면 그것도 또 장기적으로 그러한 개인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냥 단순히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러한 틀에 맞게, 구조에 맞게 생각을 한 번쯤, 이런 구조에는 무슨 아이디어가 있을까,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에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좀 더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 답변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T와 토론 면접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7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직접적인 직무 면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